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게 위기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다만 그 터지는 약한 주체가 누구냐, 그게 기업이냐 가게냐 정부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위기의 성격과 대응방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최초에는 감산을 하려고 했어요. 이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펙이 모여가지고 감산을 해서 기름값을 좀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펙을 소집을 합니다. 3월 5일에 오펙 회의가 열렸는데 러시아의 반대로 감산이 실패합니다.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이게 작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예요. 시장 점유율이 13.5%고 2위가 미국이고 사우디가 3위거든요. 얘가 반대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과연 왜 러시아는 감산에 반대했을까? 그 이유는 이 몇 년 전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원유를 캐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죠. 이에 대해서 오펙이랑 러시아가 감산을 했더니만 오히려 셰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늘어나니까 결국 손해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보고 이익은 미국 셰일 기업만 얻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했고, 이참에 아예 미국의 셰일 산업들을 말려 죽이겠다 목적 하에 이번에 감산을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우디가 이제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오히려 야, 나 수출 가격 대폭 내려버리겠다. 현재 97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래 한 100만 배럴, 150만 배럴 정도 감산하려고 했는데 이거 쟀고 40만 더 늘리게 버렸다, 이런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게 3월 8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증산해? 그럼 나도 50만 배럴 증산할게, 이런 발표를 해버리고, 사우디도 지지 않습니다. 바로 대응을 하죠. 하루 만에 야, 나 100만 배럴 상향할게. 러시아도 또 150만 배럴 상향할게. 이 러시아랑 사우디가 미친듯이 치킨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심 경쟁처럼 돼버리니까, 보시면 사우디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원유 생산량이 1100만 배럴인데 시추 시설 더 지어가지고 1300만 배럴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니, 최대 캐파를 늘려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대폭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도 사우디는 되는 게 이 생산 비용이 배럴당 9불밖에 안 돼요. 근데 러시아는 한 20불 정도 되니까 약 11불 정도의 이 생산 원가의 차이가 있는 거고, 사우디가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재정의 60%를 원유에서 충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배럴당 9불이면 생산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재정을 쓸 돈은 없잖아요. 60불 정도는 돼야지 재정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 재정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생산 원가는 20불 정도로 사우디보다 높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높죠. 정말로 이게 치킨 게임인 게, 사우디나 러시아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고, 사우디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게, 야, 내가 정부 예산이 문제라면 5%를 삭감해서 줄여가지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유가가 70불 수준에서 30불 수준으로 급락했고, 현재는 20불 수준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3개월 만에 유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문제는 100여 개가 되는 미국 셰일 업체 중에서 유가가 30달러로 이런 내려갈 경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5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 또 문제는 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부채 상태,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부채 규모가 무려 이 130 정도의 어마어마한 채권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발생을 하면은 이 채권들을 보유한 금융 시스템,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시장에서는 이들 에너지 기업들, 셰일 에너지 기업들의 보도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펄스트 리저브라는 회사가 이쪽 셰일가스의 굉장히 유명한 P인데,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 중인 하나, 이 트리포인트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역시 파산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 망하면 제2의 리만 쇼크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회사들을 보면은 JP모건이나 CT은행 같은 유명한 애들도 자기 자본의 70~10%가 에너지 섹터의 대출입니다. 만약 얘네들 터지면 CT, JP모건 터지고 얘네들이 자금을 쓰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또 럼프 형이 나서죠. 야, 전략 비충주 사가지고 유가 좀 올려봐. 그래서 장중에 유가가 8% 폭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전략 비충주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전체의 유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의 위기는 이 역병으로 인한 위기가 아닌
국가라는 별개의 변수가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이게 결국 금융기관으로 연결되어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고 다시 실물경제의 대폭적인 하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이 역병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의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미 1, 2월 지표는 나왔는데 최악이었고 3월도 안 빠질 거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 중국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중국은 2008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매우 급격하게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 부채 중에서도 이 기업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이 초록색이 기업 부채 비율인데 전체 부채의 약 3분의 2 정도가 기업 부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 정부 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채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미 중국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15년의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서 디레버리징을 합니다. 이 경쟁력이 약한 사업들을 아예 그냥 날려버리면서 산업을 이제 효율화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NPL 증거세, NPL은 부실채권이 점점 증가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 부채 위기는 사실 이번 위기 전부터 이미 지목되고 있었던 건데 흔히들 이를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회색 코뿔소는 알면서도 못 막는 위험을 말하는데 중국 부채는 딱 그렇습니다. 중국 부채가 위험하다는 거는 다 알아요.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악화된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장 유동성을 풀어야 됐고 또 부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위기는 더 커지고 또 돈을 풀고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회색 코뿔소를 점점 더 키워왔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위기가 터진 거죠. 근데 방법은 뭐 없잖아요. 514조 원 정도의 건설붐을 일으키겠다라고 3월 19일에 발표를 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소비진작이라는 쿠폰, 재정정책도 쓰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건데 결국 다시 부채 유발이라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 등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중국 기업들의 부실채권액이 2011년과 비교해서 보면 대략 한 4배 정도 부실채권액이 이미 증가한 상황인 거죠. 또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위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중국이 기업의 부채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에 중국의 가계 부채가 확대되는 그 이유는 바로 주택가격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부동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대출을 일으키고 이 대출로 인해서 이 전체 가계의 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상황인 거예요. 이 중국 가계의 자산인데 보시면 우리랑 비슷하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거의 한 80%예요. 중국의 가계에서 부동산의 하락은 민심에 엄청난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1980년대 일본의 버블과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이게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칠 수 있겠죠.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65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니까 이건 몇 배입니까? 한 50배 되는 거죠. 중국 GDP의 5배 규모예요. 만약 이 중국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 정부의 이 정책 여령이 그래도 조금 있다는 거예요. 중국 부채 비율이 45% 수준이라서 전 세계에서 한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건전한 나라인 거고, 그렇다라고 또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중국의 부동산은 또 이 지방 정부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지방 정부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방 정부가 어떻게 연계되냐면 지방 정부가 이 어떤 자체 사업을 마련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매각해야 될 자산인 토지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지방 정부가 재정 정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이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이 부채가 그래도 건전하다고는 하는데, 이 전체 국가 부채에서 지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이고, 이게 꺼지면 중국 정부조차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시장이 꺼지면 가게도 꺼지고 지방 정부도 꺼지고, 그럼 결국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헝다기업 이런 데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한 해 거둔 매출의 70%가 대출 상환에 쓰이는 자금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이 자금 상환을 못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가게, 정부, 기업 가리지 않고 이 국가의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중국처럼 인프라 투자에 많이 의존한 나라일수록 그 영향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중국 GDP가 13조인데 미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를 맞으면 이 파국은 아마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상황만큼은 반드시 오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이 중국 정부가 잘 이거를 통제할 수 있기를 좀 기도하고 싶네요.